요즘 ESG 투자가 핫합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언론에 소개되는 내용들을 보면 착한 투자 이런 식으로 소개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거 투자를 하는데 이거 착한 것만 추구하다가 수익성을 놓치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고민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 ESG 투자가 과연 무엇이고 왜 필요하고 어떻게 접근해서 투자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비슷한 개념이 예전에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 투자 이런 말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 투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ESG 투자가 이런 개념들하고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그걸 좀 간략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보통 ESG 투자를 얘기를 할 때 많이들 나오는 게 말씀하셨던 착한 투자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사회 책임 투자, 그리고 지속 가능성, 그리고 지속 가능 투자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명확하게 해주는 서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고요. 다만 이제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그겁니다. ESG 투자 이전에 말씀하셨던 사회 책임 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회 책임 투자와 ESG 투자와 조금 차별화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사회 책임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많이들 얘기를 하죠. 2006년도 UN 그 당시에 사무총장인 코피 아난 사무총장께서 반기문 사무총장 바로 이전이죠. 이전 분이죠. 네, 그분이 주요 글로벌 연기금 그리고 금융기관장들을 모아놓고서 사회 책임 투자 원칙을 이제 발표를 하고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도 사회 책임 투자가 있었거든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실 도덕적 그리고 종교적 가치 체계에 근거한 집단이 이제 운용을 맡겼을 때 이제 저희 같은 운용력들한테 운용을 맡길 때 수익률은 어느 정도 나와도 되니까 시대 정신에 반하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무기, 담배, 주류, 도박 이런 기업들에는 최소한 투자하지 말아달라. 이런 가이드라인부터 시작이 됐고 사실 이게 ESG 투자의 가장 기초적인 투자 방식인 네거티브 스크리닝이 거기서 출발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 투자, ESG 투자가 좀 그룹핑이 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그 개념 자체는 투자에 있어서 기업 경영에 있어서 생태학적 접근이 접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하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개별 기업만이 수익을 내서는 부족하고 그 기업과 관련된 소비자, 고객,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 공급망이라든지 아니면은 노동자들 그리고 지역사회 환경까지 고려를 하고 이런 문제 없이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그런 접근이고요. 그러면 ESG가 뭐냐? 사실 ESG는 그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척도 중에 대표적인 척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ESG 투자라고 하는 것은 많이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은 기업만 도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좋은 기업에만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많이들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정의를 하기보다는 기존에 봐왔던 어떤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재무제표에 기반한 어떤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플러스 ESG 요인을 함께 보자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었던 어떤 사회적 책임 투자하고 지속 투자라고 보면 ESG는 약간 지속 가능 투자하고 그룹핑해서 같이 볼 수 있는 개념인데 지속 가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ESG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거를 뽑아서 ESG 투자라고 부른다면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ESG 투자가 이꼬르 착한 투자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꼭 맞는 건 아니겠네요. 그렇죠. 이제 언론에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어떤 정의를 하다 보면 사실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소개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ESG 채권형 펀드를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이 펀드는 수익성을 포기하고
어떤 착한 투자만을 하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예. 수익률입니다. 예. 사실 이 펀드도 수익률이죠. 이제 수익률인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을 바라보고 경쟁력을 평가를 할 때 이제 하나의 기업을 본다라고 가정을 하죠.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예시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면 위에 떠 있는 빙산. 빙산, 예. 네, 빙산. 그럼 빙산은 그 빙산만 떠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 아래 이렇게 숨겨진 게 크죠. 근데 그 숨겨진 것들 중에 예. 어떠한 데이터들과 요인들이 있겠느냐. 기업의 경쟁력을 판단을 할 때 향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특히 연금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마켓 모멘텀이라든지 타이밍을 보기는 하겠지만 그 밑에 숨겨져 있는 요인들을 봐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ESG다. 향후의 트렌드라든지 향후의 환경 변화를 감안을 했었을 때 바로 ESG라는 요인들을 함께 평가를 해야 된다. 기업의 경쟁력을 평가를 할 때요. 예.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아마 최근에 보면은 뭐 몇 년 전부터 이런 ESG 요인들로 인해서 기업의 가치가 한순간에 훼손이 되는 케이스들이 점점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몇몇 사례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케이스 스터디로 나오는 것들이 영국의 BP에서의 예. 그렇죠. 멕시코만에서 그 원유가 유출됐던 케이스라든지 그리고 2015년도에 디젤 게이트가 있었죠.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한순간의 ESG 요인으로 인해서 기업 경쟁력이라든지 어떤 가치가 순간적으로 훼손이 됐던 이제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러한 뉴스들은 점진적으로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노출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ESG 요인 중에서 S에 해당이 되는 소셜 예. 부분은 이제 뭐 안전관리라든지 노사관리라든지 어떤 관계사 관리라든지 공급망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는데 부자 아빠님 뭐 하이니히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들어는 봤습니다. 그 하이니 법칙이라는 예. 거는 어떤 대형 사고가 나기 전에 예. 세세한 소소한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무시를 했었을 때 결국은 크나큰 사고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런 것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안전사고라든지 어떤 공급망 이슈라든지 관계사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사이에서 어떤 특정 기업이 계속 미디어를 통해서 이러한 사소한 이슈들이 계속 나온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어떤 재무제표에 기반한 기업 경쟁력을 평가하고 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과 더불어서 예. 같이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이제 요소, 이제 그런 것들이 ESG 투자의 하나의 조그만 사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니까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 ESG 투자라는 게 우리가 택하고자 하는 이제 투자 대상에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를 좀 이렇게 스크리닝하는 그런 도구처럼 약간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ESG 투자의 필요성 중에 뭐 그런 부분도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해외 글로벌 운용사들, 금융기관들이 ESG 투자를 접근을 할 때 가장 먼저 방점을 두는 것이 바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리스크. 예, 맞습니다. 그 과연 리스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측이 가능한, 통제 가능한 리스크도 있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ESG 요인 중에 상당 부분은 불확실성에 기반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불확실성으로 인한 리스크, 이게 사실은 어떤 기업, 개별 기업이라든지 인더스트리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ESG 투자가 어떤 투자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데 중요한 뭐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겠지만 그 안에서 앞으로 중요해질 리스크 관리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도 이렇게 투자를 뭐 개인적으로도 하고 네. 이렇게 하는데 하다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어떤 특정 산업이 돈은 잘 버는 것 같은데 네. 갑자기 언론에서 이제 이슈가 됩니다. 네. 그 산업이 뭐 이제 환경을 훼손한다. 뭐 이런 게 이슈가 돼가지고 네. 돈 잘 벌던 기업이었는데 네. 순식간에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네. 그게 결국은 주가 하락으로도 연결되고 네. 투자 손실로도 연결되고 이런 케이스들이 과거부터 보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이제 그런 빈도들이 예. 앞으로 점점 이제 그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말씀을 상당히 잘 주셨습니다.
ESG에서 지금 부자 아빠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그 포인트는 E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주로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ESG라고 한다면 이제 ESG를 아마 뭐 구글링을 하시거나 네이버를 보시면은 예. 보통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비재무적인 요인, 정성적인 요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평가를 했던 요인들은 눈에 보이고 텐저블하고 그 다음에 쉽게 확인이 가능한 데이터에 기반한 그 재료들이고요. 사실 ESG는 상당히 정성적인 가치 판단이 필요한 이런 비정형화된 그런 데이터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예.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최근의 움직임은 이 ESG 요인이 서서히 눈에 보이는 그리고 계량화 가능한 이런 요인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 변화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부자 아빠님께서 ESG 요인 중에서 지금 기후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할까요? 이벤트가 됐었던 게 2015년 파리기후 협정입니다. 예, 들어보셨죠? 네. 파리기후 협정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30년 후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2도 정도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탄소세를 도입한 국가 같은 경우에는 1톤당 2불의 탄소세가 부과가 되는데 이거를 75불까지 올려야 된다고 주요국 재무장관들한테 요청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탄소세가 IMF 제안대로 도입이 된다면 사실은 어떤 기업이 그걸 결과가- 따르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부터 생각이 딱 떠오르는 게 기본적으로 뭐 석탄이라든지 예. 석유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 가격이라든지 예. 이런 물가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업의 어닝, 실적에 영향을 미칠 크게 수 주겠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 제가 이런 자리가 있기 이전에 주초에 어떤 되게 흥미롭다기보다는 좀 심각한 예. 그 발표가 있었냐면 전경련에서 발표를 했어요. 전경련이요. 예, 어떤 데이터를 발표를 했냐면 이렇게 탄소세가 도입이 됐을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기업이 사실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이거든요. 아무래도 네. 예. 근데 탄소세액을 합쳐보니까 3조 7천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3조 7조. 네, 맞습니다. 기업 이익의 거의 대부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사실은 상당히 큰 수치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이들 양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을 보면은 2조 5천 정도가 되거든요. 그걸 이제 뛰어넘는 수치죠. 그래서 지금 뭐 SK라든지 포스코라든지 현대라든지 많은 주요 대기업들이 ESG 경영을 외치고 이런 부분이 단순히 착한 기업 경영을 하기 위해서라는 게 아닌 겁니다. 생존의 문제인데. 네, 맞습니다. 생존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빙산을 말씀을 드렸고 착한 투자라고 이제 정의를 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감춰져 있는 것들이 많이 묻히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요런 예측 가능한 그리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것들을 눈여겨봐야 된다. 지금 현재 당장은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ESG 요인을 분명히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주신 사례도 재밌고 이제 비슷한 사례들이 저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조선업 같은 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불황이었거든요. 중국에 밀려서. 최근에 들어가지고 엄청난 화랑을 겪고 있는데 그것도 ESG랑 관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지금 현재 LNG선으로 대규모 선박들을 다 교체하는 수요가 일어나는데 그것도 환경의 영향 때문에 그런 수요가 일어나고 근데 LNG선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한국이라서 한국 조선업이 다시 화랑이 나서 이런 기사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조선업을 하는 회사 주가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 기업들이 이제 ESG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는 수익의 증대를 위해서는 ESG에 이제 뛰어드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대기업들은 이제 상당수 이미 들어가고 있고요. 근데 저희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이 기업들이 ESG 기업으로 변모를 하고 있는 건지, 뭐 이렇게 좀 특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사실은 최근에 어떤 기업에 보통 기존에 저희 같이 채권형 펀드를 운용하는 이제 채권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 가장 먼저 보는 게 기업의 신용 등급이죠. 그렇겠죠. 그렇죠. 이제 트리플 A부터 뭐 정크 등급까지 이렇게 스펙트럼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에 기반한 여러 가지 어떤 평가 툴을 기반으로 해서 결국은 신용 등급이라는 게 나오는데 예. 최근에 ESG 등급이라든지 스코어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본적으로 기업의 신용 등급 더하기 그리고 ESG 등급을 보는데 사실은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뭐 LG화학 이런 기업들의 신용 등급을 보면 사실은 전문 평가 기관마다 다르지 않아요. 그렇겠죠. 예, 다르더라도 한 노치 정도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기업의 ESG 등급의 결과물은 많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뭐 요즘에 상당히 핫한 뭐 테슬라요? 테슬라를 보시더라도 글로벌 전문 평가 기관에서 ESG 어떤 등급을 평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MSCI에서는 테슬라에 대해서는 최상위 등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평가 기관인 서스티넬러틱스라는 기관에서는 한 중간 정도의 평가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FTSE라는 뭐 다른 그 평가 기관에서는 최하위 등급을 주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재무제표에 기반한 신용 등급은 어느 정도 프레임워크가 있다면 사실 ESG를 평가를 하는 방법론이라든지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반영하는 비중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물 자체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좀 극단적인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등급만을 보고는 게 아니겠죠. 저희 입장에서는 미래에셋의 어떤 리서치, 그 다음에 방법론을 기반으로 해서 좀 비판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 데이터들을 이제 평가를 하고 이제 반영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한 게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제 ESG를 우리가 표방하고 하겠다. 이게 뭐 대표적으로 ESG 중에서 요즘 뭐 E가 가장 핫하니까 네. 환경 기업으로 우리가 변모하겠다. 근데 그렇게 말만 해놓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이걸 뭐 그린워싱이라고도 하는데 뭐 이런 회사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저희가 뭐 판단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초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보는 눈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모니터링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린워싱이라는 단어를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 그린워싱은 합성어죠. 그러니까 이제 그린이라고 하면은 어떤 그 친환경 녹색 제품을 얘기를 하고 워싱이라고 하는 건 이제 화이트워싱에서 이제 시작이 됐죠. 세탁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친환경 제품이라든지 유기농 제품을 이제 출시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자 개념으로 좀 접목을 하면 대략 이런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사실 이 공정 과정에서 생산 과정에서 기존 일반 제품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뭐 이런 것들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부분만 보고 전체를 못 보게 됐을 경우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 그 부자 아빠님께서 요즘에 언론에서 그린본드라는 녹색 채권, 그린본드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업에서 그린본드를 발행을 뭐 수천억을 했대, 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그린본드, 우리나라 말로 이제 녹색 채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친환경 프로젝트,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거에 투자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금 조달을 하는 이제 그런 채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도가 결국은 정해져 있는데 이런 용도에 쓰지 않고 다른 용도에 썼을 경우에 이것도 그린워싱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쓸게요 하고 채권 발행해놓고 그거 가지고 뭐 기존의 어떤 산업이나 뭐 이런 뭐 탄소 배출하는 산업에다가 투자를 해버린다거나 네,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사례가 있을 수가 있겠군요.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떤 최근에 서드파티 뭐 어떤 신용평가사라든지 아니면 회계법인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그 자금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사후 검토를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거 회계사분들도 할 일이 더 많아지시겠다. 이게, 그리고 ESG를 이제 표방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네. 어쨌든 기업의 체질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기존에 특히 뭐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시설 같으면 이거를 뭐 개량을 하던가 아예 새로 바꿔야 되는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배만 하더라도 탄소 배출 많이 하는 엔진을 드러내야 될 수도 있고 배를 바꿔야 될 수도 있고 막 이런 네. 돈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그게 수익성의 저하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ESG 요인을 기업의 의사결정에 지금 당장 반영을 했었을 경우에는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근데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과연 이 비용이 정말 함몰 비용이냐, 이게 비용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비용을 아꼈다가 제가 또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자금 조달이 안 되는 케이스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런 비용은 단순히 비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투자의 관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SK, 현대, 포스코 이런 데서 ESG 경영이라든지 ESG 투자를 외치는 것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의 생존 그리고 지속 가능 측면에서 사실은 비용을 감안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들을 희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에너지, 화학, 철강, 석유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런 인더스트리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탄소세라든지 이런 리스크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상당히 리스크에 노출이 될 수 있는 이제 인더스트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블랙락 아시죠? 블랙락 알죠? 네, 블랙락에서는 최근에 그런 얘기를 발표를 했죠. 화석 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매출액의 25%를 넘었을 경우에는 투자를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블랙락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글로벌 금융기관들, 연기금들 입장에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변화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투자를 안 하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금리가 제로금리로 떨어지면서 모든 기업들이 부채, 특히 채권 조달에 의존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투자를 받지 못할 경우에 부채 상환을 못하게 맞습니다. 그 채권 발행을 했을 때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어떤 조달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결국은 이것도 비용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좀 이제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 선진국들의 은행들을 보시면은요, 자기네들이 여신 프로세스에서 이런 평가를 하게 됩니다. ESG 요인을 평가를 합니다. 과연 내가 대출을 해주는 기업들의 탄소 배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 요인을 검토를 한다는 거죠. 결국은 은행으로부터 이제 자금 조달을 할 때도 이런 요인을 감안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괜찮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이 상당히 크게 와닿게 될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ESG 기업으로 변신하는 비용을 아끼려고 하다가 아예 기업이 문 닫아버리는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약간 극단적인 표현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은행에서 여신 점검할 때 이제 그거를 ESG가 안 된 기업이라서 이걸 대출 연장이 안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면 사실 회사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채권 발행 아까 얘기해 주신 그런 부분도 있고 주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업 연기금들이 투자를 안 해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으면은 유상증자 같은 자금 조달도 어려워질 것이고 종합적으로 이제 기업이 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 비용을 투자해서 생존 가능성을 더 높이는 것이,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선택일 수가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많이 투자를 하는 이제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ESG 요인에 대해서 기업의 의사결정에 간섭을 하거나 참여를 하거나 사실 이런 케이스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투자자들도 그렇지만 소비자들도 요즘은 이제 SNS의 영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집단 행동 같은 경우도 과거보다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ESG 요인에 반하는 기업들, 지배구조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ESG에 반하는 기업들에 대한 불매운동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목격을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겠네요.